안녕하세요. 저는 ESG 전문 미디어 스타트업 임팩트온의 박란희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버스, 거꾸로 멘토링이라는 건데요.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뭘 가르칠까요? 메타버스,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어떤 건지, 그리고 흔히 여러분 밀레니얼, 젠지 세대를 합쳐서 MG세대라고 하죠. 이 MG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젊은 세대의 문화를 윗세대 임직원들에게, 임원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게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이 리버스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MG세대들 때문입니다. 예, MG세대가 인류에 지금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MZ세대가 소비자들도 지금 주력 부대로 떠오르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말하자면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MZ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안에서의 충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시퇴근. 네, 저는 직장 생활을 22년을 했어요. 네, 22년을 했는데, 그런데 정시퇴근에 대해서 MZ세대들은 내가 내 할 일 딱 그 시간에 다 맞춰서 하는데 퇴근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지? 그런데 윗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위에 선배들이 다 회사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가장 막내가 자기 일 끝났다고 그냥 집에 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MZ세대와 그리고 위에 있는 5060 세대라고 하죠.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회식도 마찬가지죠. 회식도 예전 저희들 세대에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MZ세대들은 아니 왜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퇴근한 이후에는 나의 개인 생활이 있는 건데 왜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이 시간까지도 회사에 회식을 하면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5060 세대들은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세대이고요. MZ세대는 나 개인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세대거든요. 조직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것만 있나요? 사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기 전에는 아니 업무가 회사에서 있어야 회사에서 업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집에서 업무가 돼? 라고 했는데 재택근무를 해보니 아니 집에서도 일을 하니까 업무가 돌아가네? 그럼 꼭 집에서만 해야 되나? 강원도나 제주도나 아니면 저기 어디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도 얼마든지 리모트로 멀리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재택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젊은 MZ세대들이 회사의 출근 공포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도 너무 길고 또 조직 안에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또 피곤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다시 회사로 출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 왼쪽 표가 뭐냐면 일본의 제일 큰 통신회사 NTT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재택근무를 일반화해가지고요.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출근을 하면 출장비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근을 하는데 출장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자, 오른쪽에 두 회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주 3일 출근할래? 5일 재택할래? 예, 당연히 주 5일 재택에 대한 반응이 훨씬 높아서 이제는 출근과 재택을 다들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요.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가 이 사람이 이 한 조직의 팀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이 10명의 일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재택을 하면서 업무가 되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훨씬 더 밀도 있게 하게 되면서 그러면 훨씬 더 주 4일 동안 업무를 똑같은 생산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업무를 똑같이 다 하되 주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 4.5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 주 4일제를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택이 되는데 그럼 강원도나 제주도는 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회사에서 워케이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워크 앤 베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일을 하면서 베케이션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아예 강원도 같은데 숙소를 정해주고요.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 복지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퇴직 시대라는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퇴직 시대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자발적 퇴직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기 전에는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함부로 회사를 그만두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죠. 실업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감이에요. 그런데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약해지고 충성도도 약해지면서 어디든 내 능력이 되면 이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퇴직 시대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지요. 이직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지요. 거기에 공동체보다는 아까 위에가 we first, me first잖아요. we first는 공동체를 중요시하던 세대가 me first, 내가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이 조직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ESG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ESG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기업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그게 바로 ESG라고 그랬잖아요. ESG 중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거, 환경이 아주 중요하죠. 환경은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 게 E라고 하면 S는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사람은 누가 있죠? 직원이 있을 것이고 또 소비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해주는 협력업체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그 중에서 기업들은 이윤이 제일 중요하니까 똑같은 P인데 프로핏을 중요시 여겼던 거죠. people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people도 중요하고 프로핏도 중요한데 프로핏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eople,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덜 중시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people에 대해서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people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갑질을 하게 돼서 말하자면 기업 가치가 계속 폭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people,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ESG 시대에 많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사람 중에서 임직원, 직원들은 그냥 우리 사람이니까 뽑아놓으면 예전에는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임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코로나, 재택근무,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게 된 거죠. 임직원이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people, 사람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임직원들이 소셜미디어라는 이 디지털 소셜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안 괜찮은 회사인지 알 수 있었나요? 잘 몰랐잖아요. 들어가야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보려면 그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남겨놓은 앱에 남겨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회사의 조직 문화를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사람이 상당히 직원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 직원, 임직원에 대해서 함부로 여겼다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곤혹을 처하는 그런 사건들도 미국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독일의 은행에서도 내부 고발을 하면서 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회사의 정책을 많이 바꾸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경우는요, 우리가 아마존은 어떤 회사이죠? 미국의 최대 온라인 유통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탄소 발자국이 많겠죠. 물건을 많이 배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는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기후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 MZ세대들이 1000명이 한꺼번에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프 베조스가 우리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전후로 미국의 흑인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차원의 티셔츠를 입었는데 우리 회사의 정책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티셔츠를 못 입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아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하나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의 권리, 사람이 살고 죽은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참인데 왜 회사가 이거를 막느냐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또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 회사가 결국은 사과를 하고 이 직원들에게 그 티셔츠를 다시 주문해서 맞춰 입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MZ 세대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커지고. 네, 뭐 요런 사례는요,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낮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미국의 버거킹이라는 그 회사에서 여성의 날에 여성을 위해서 여성 요리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 Women belong in the kitchen, 여성은 키친,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한마디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이제 여성들은 부엌에만 있어야 된다고라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못 해석할 오해가 이제 생겨서 이 부분이 막 소셜 미디어에 나쁘게 평판을 이제 가지고 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러한 감수성, 우리 조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그죠? 하나님께서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말하자면 ESG 중에서 S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과 상당히 많이 가깝습니다. 예, 조직 문화를 챙기는 거, 이것은. 그래서 ESG의 S에 대한 항목인데요. 보시면 우리 회사 임직원의 교육 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쓰는지, 우리의 임직원의 남성,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의 이직률은 높은지 낮은지, 뭐 협력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교육을 이제 시켜주는지, 뭐 이런 것들, 사회, 지역사회에 공헌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S라는 항목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ESG 중에서 S 항목인데요. 이 S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S 지표하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나의 이웃을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 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직을 이 S,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조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래서 좀 잘하는 모범 사례를 몇 가지 좀 벤치마킹하면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이 톱 10에 오른 이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1번, 2번이 뭐 유니레버, 뭐 네슬레,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손꼽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지속 가능 보고서의 1번이 Our People이에요. 이 6개, 6대의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표시를 해놓고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받아서 우리 회사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해결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데이터들을 보면요, 성별 다양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유니레버의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여성 임원의 비율도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저희는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사진을 유심히 봐요. 이렇게 행사 사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은 거의 없거나 한 명인 거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제 저는 유심히 보냐면 아무래도 제가 여성 CEO고 여성으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뭐 30%, 40%까지 의무화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하위권에 속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예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를 개정을 해서 회사의 이사회, 그죠? 회사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이 회사의 이사회 안에 동일한 성별, 한쪽 성별만 있는 다양성이 없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안 돼,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대기업의 경우에,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성별이 딱 한쪽 성만으로는 이제 구성할 수 없게끔 8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 월스트리트에서 반성을 했어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이런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월스트리트에 백인, 남성 50대, 딱 5, 60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는, 말하면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리스크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직원들이 많고 조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수록 이 기업이 리스크에 덜 빠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워킹맘 CEO잖아요. 사실 저희 직원보다 훨씬 더 재택근무를 제가 좋아합니다. 코로나19 때 아이들 방학이고
아이 둘 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제가 아이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 저는 밥도 주면서 아이들도 챙기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워킹맘은 사실은 그래서 재택근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마음 훨씬 더 편하게 재택근무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남성들이라면 재택할래 회사 출근할래라고 하면 남성들의 경우는 출근을 더 선호합니다. 그 출근을 더 선호하는 남성 CEO 밑에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쉽게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이 조직의 다양성을 많이 갖추면 유연한 조직이 되고, 그 유연한 조직은 리스크에 훨씬 강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글로벌에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다양하게 조직 구성원을 이제 구성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아까 유니레버 사례를 말씀드렸다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는요, 파타고니아라는 이제 회사 옷 브랜드잖아요. 여기도 상당히 지속 가능한,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게 되게 비싼 옷이거든요. 근데 모 회사에서 아이디어 밀레니얼 세대들, MZ 세대들 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연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ESG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품으로 파타고니아를 내걸었더니 엄청나게 치열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를 입고 싶어합니다. 이 파타고니아의 그 창립자는 이제 산악인이에요. 산악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지만 최대한 자연에 해를 덜 끼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막 물건을 막 사는 날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 싸게 사기, 1년에 한 번 있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필요 없으면 사지 마세요라고 과감하게 내걸고, 최대한 수리해서 입고 오래 입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차원의 이런 캠페인인 거죠. 이런 취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파타고니아는 비싸지만 그만큼 오래 입으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파타고니아는 환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환경적으로도 이제 성취를 많이 이룬 회사이긴 하지만, 이 S 직원에 대해서 자율과 책임에 대해서 확실한 조직인 거죠. 이 책이 이제 파타고니아의 조직 문화에 대한 걸 설명하는 책인데요. 서핑은 파도가 칠 때 서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한테 서핑을 하는 날짜를 미리 정하게 회사에 보고를 하면서 미리 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치는 날에 서핑을 하게 한다. 그만큼 직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지금 우리는 이제 자율 조직, 재택 이런 게 시작됐는데, 이 회사는 상당히 일찌감치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깨우쳐서 직원들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애라고 하는 이 기업은 이제 IBM인데요. 장애인 채용을 막상 하려고 그러면 벌금을 내고 말지 어떻게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이 IBM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지기 70년도 그 전부터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적인 그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IT 회사들도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웹상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모든 사람들도 웹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출시를 할 때 웹 접근성 테스트 같은 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일찌감치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사업적인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isability, 장애로 보는 게 아니라 diverse ability라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diverse, 다양한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그런 채용과 열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거의 할 건데요. 우리가 한 회사가 만들어져서 100년, 200년, 300년 쭉 오랫동안 건강하게 가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망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그만큼 길지가 않습니다. 이게 S&P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 글로벌 메이저 기업, 큰 대기업이거든요. 이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저렇게 길었잖아요. 예, 70년 넘고, 그죠? 근데 점점 30년으로 떨어지고 20년 떨어지고 15년. 네. 왜 이렇게 기업들이 수명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건강하지 못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원래 기업을 만들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만들었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직원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좋고 선한 그런 의도로 일을 하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욕심, 돈, 그런 세상적인 목적 때문에 그 모든 중요했던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상당히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기업의 수명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업의 수명은 자꾸 줄어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너무 내 욕심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적인 기업가의 삶을 우리 살아내는 것이 이 ESG 시대에 건강하고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에서 이윤 추구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 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파타고니아의 사례처럼 이 기업이 친환경 기업이고 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으면 이 기업의 값이 좀 높은 가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를 보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돈도 벌면서 또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벌고 또 지속 가능성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ESG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겁니다. 메타버스,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어떤 건지 이런 젊은 세대의 문화를 임원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게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 밀레니얼, 젠지 세대를 합쳐서 MG 세대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이 재택근무를 하고 난 이후에 젊은 MG 세대들이 회사의 출근 공포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근과 재택을 다들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ESG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ESG 중에서 S는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기업들은 이윤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피부를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이 갑질을 하게 돼서 말하자면 기업 가치가 계속 폭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ESG 시대에 많이 중요해진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가 함께 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적인 기업가의 삶을 우리 살아내는 것이 이 ESG 시대에 건강하고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